카미 이방인 노벨문학상 1957. 카미 레트랑제 이방인 1957년 노벨문학상. 먼저 작가와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이며 20세기 존재 사유의 핵심적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흔히 실존주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철학자가 아니라 문학에 속한다고 말했으며, 철학 이론보다 인간이 세계와 마주하는 감각의 질감, 부조리와 자유를 실존적으로 감당하는 방식을 작품으로 드러냈습니다. 알제리의 강렬한 태양, 바닷물, 육체적 감각 같은 자연적 요소가 그의 문체를 특징짓는 중요한 배경이며, 사유보다 감각이 먼저 흐르는 냉정하고 투명한 문장이 그의 대표적인 미학으로 평가됩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60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방인은 카미의 대표작이자 20세기 세계 문학의 가장 독보적인 서술 방식 중 하나로 꼽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니라 지각되는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적 태도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살인행위 이상의 도덕적 죄인으로 판단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사상소설처럼 흔히 읽히지만 사실 논리적 철학보다 태양의 열기, 땀, 빛의 반사, 공기의 밀도 같은 감각이 먼저 기록되며 인간과 세계 사이의 해석 없는 마주침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 무감정이 아닌 비해석적 감지, 그리고 기존 도덕의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의 방식을 가장 미세한 문장 형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 전보에는 그저 모친 사망, 내일 장례, 애도 라고만 적혀 있었다. 날짜는 없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마치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듯이. 나는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하얗게 번지는 알제의 햇빛과 먼지가 섞여 지나갔다. 몸이 조금 무거웠고 눈앞이 조금 따가웠다. 감정이라기보다는 눈부심에 의한 피로가 먼저 왔다. 버스 안은 더웠고 사람들의 기침과 땀 냄새 같은 것이 고요를 더 눅눅하게 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수인은 내가 도착했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는 나에게 검은 천을 씌운 하얀 침대 위에 몸을 보여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밤새 시신 옆에서 앉아 있었다. 주변 노인들은 밤새 깨어있는 것이 예의라는 듯 둘러앉아 있었지만 나는 굳이 말을 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곳의 공기는 약간의 의약품 냄새와 아주 오래된 양모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졸렸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당신은 슬프지 않나요? 같은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그런 질문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감정 속에 개입될 마음이 없었고 그저 자정이 지나면서 공기가 서서히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다음날 장례 행렬은 무거웠다기보다는 뜨거웠다. 태양은 강렬했고 내 이마와 목덜미는 순간마다 따갑게 타올랐다. 나는 시선을 낮추고 눈을 좁혔고 그것이 슬픔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불편함 때문이었다. 발밑에 흙은 수분을 모두 잃은 듯 부서졌고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감정인지 열기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묻히고 나는 다시 알제로 내려왔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해수욕장에 갔다. 마리를 만났다. 그녀는 물속에서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좋다고 생각했다. 그뿐이었다. 나는 마리의 머리카락에 물이 맺혀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해수면 위로 번지는 햇빛의 반사 때문에 눈을 다시 가늘게 떴다. 그녀는 웃으며 내 팔에 기대었고 우리는 오후까지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나 사랑해? 라고 물었고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원하면 결혼도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웃었고 나는 그것이 왜 웃음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화를 봤고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잤다. 다음날 아침 나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좋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와 같았다.
몸의 감각들이 다만 햇빛과 공기 온도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다. 이웃 레몽을 다시 만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그는 여자 문제로 곤란해져 있었고 나에게 그 여자를 향한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갔고 그의 집에서 그녀의 이름과 그가 원하는 톤을 들은 뒤 편지를 썼다. 감정은 개입되지 않았고 효율적으로 레몽이 원하는 내용만 담았다. 그 일이 끝나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저 증인으로 서류에 서명했으며 나 자신이 일에 어떤 판단을 했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다만 햇빛이 여전히 강렬했고 그날도 사람들의 말보다 방 안 공기의 밀도와 땀의 기운이 먼저 느껴졌다. 며칠 후 레몽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는 마리와 함께 주말을 바닷가 별장에서 보내자고 했고 나는 마리가 좋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 바다는 다시 눈부셨고 폭도를 넘어가는 햇빛이 물결처럼 반짝였고 나는 손등과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뿐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오후 무렵 레몽에게 복수하려는 아랍인들이 나타났고 잠시 긴장이 있었지만 일단 마무리는 된 듯했다. 나는 다시 별장 안으로 돌아왔지만 마리와 레몽이 잠시 쉬자고 할 때 나는 이상하게 몸 안 어딘가에 쌓인 열 때문에 혼자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바다는 거의 백색에 가까웠고 공기는 숨이 걸리는 듯 정지해 있었다. 나는 모래 위를 천천히 걸어가다가 아까 그 아랍인이 다시 혼자 나타난 것을 봤다. 그는 칼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고 태양은 정오보다도 더 정오처럼 내 얼굴 전체에 강한 빛을 들이부었다. 눈부심이 살갗을 찌르는 듯했고 뺨과 이마에서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은 생각이라기보다 감각이었고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한 번 나갔고 그가 떨어졌고 나는 그 다음에도 4발을 연달아 쐈다. 그것이 왜 5발이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태양 아래의 침묵이 너무 단단했으며 나는 그 침묵을 깨뜨리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다. 체포되었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해 특별히 저항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눈앞의 장면들이 이전처럼 또렷하고 차갑게 들어왔다. 경찰서 안의 먼지 냄새와 책상 위 금속의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조사관의 시선 너머에 반사되는 빛 같은 것들. 재판은 길었고 사람들은 내가 왜 감정이 없었는지를 계속 묻듯이 바라보았으며 특히 어머니 장례식에서 내가 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다. 검사는 어머니의 죽음에도 무심했던 자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마리는 법정에 와서 울면서 변호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결정되어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 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구조부터 먼저 보였다. 나를 향해 정면으로 일렬로 읽어내리는 듯한 시선들, 그리고 그들 뒤로 천장의 선풍기가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소리. 바닥은 반들거렸고 법정 특유의 체류성 먼지 냄새가 느껴졌다. 뜨거운 한낮은 아닌데도 두꺼운 공기가 폐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나는 그것을 견디며 의자에 앉았다. 시선은 나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려는 느낌이었다. 죄책보다도 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검사는 사건보다 먼저 어머니의 장례식을 꺼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내가 울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담배를 피웠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말이 흘러나올 때 갑자기 재판장은 법률이 아니라 도덕과 감정의 무대처럼 보였다. 방청석 사람들이 작은 숨소리로 반응하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햇살 아래 뜨거운 눅눅한 공기를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를 묻던 날 나는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는 그 표정을 무정함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것이 흥미로웠다. 아무도 햇빛을 말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이라는 말이 이 장소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했다. 그들은 사랑을 행동과 눈물, 예정된 감정의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그 연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결함이라고 간주되는 구조였다. 나는 변호사가 나를 위해 쓴 문장을 듣고 있었지만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전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굳이 수정할 생각은 없었다.
그들의 문장을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느끼는 공기의 두께와 증발의 속도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자꾸 나에 대해 이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도 슬퍼하지 않았고 사랑도 몰랐으며 친구의 악행을 말리지도 않았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데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질문이라기보다 선언이었다. 나는 그 선언을 부정하거나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건 기우처럼 이미 결정된 대기 상태 같았다. 재판장은 점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어갔고 나는 그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역할의 형태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다만 그 역할은 내가 고른 것이 아니었다. 연극이 먼저 있었고 나는 그 위에 포개졌다. 마리는 법정에 나와 울면서 말했다. 그녀의 울음은 무대 밖의 생물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녀가 나에 대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보다 그녀가 무슨 감정의 증거 자료인지를 분석하려는 얼굴들이었다. 그것이 이상하게 현실보다 더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유일하게 나 자신을 분리된 존재처럼 의식했다. 마치 내 행동이나 표정보다 내가 무엇을 절대로 느끼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결정한 존재로 이미 굳어져 있는 것 같았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보다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재판정의 공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느꼈다. 단두대라는 말이 들렸지만 나는 그것의 구조나 메커니즘보다는 지금 내 관자 놀이를 따라 느리게 흐르는 땀의 촉감에 먼저 집중했다. 재판장은 박수도 비난도 없이 정적의 형태로 마무리되었고 그 정적의 무게가 이상하게 뚜렷했다. 사람들은 나의 운명보다 내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돌 바닥 위에서 마른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다. 감옥에서 단두대를 기다리는 동안 신부가 왔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라고 했지만 나는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신부는 화를 냈고 나는 오히려 처음으로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던 것 같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어둠이 아니라 공기의 식어감을 예민하게 느꼈다. 어쩌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나 단지 무심하게 내 마지막을 맞이하리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분명해졌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감각으로. 나는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기를 바랐다. 그것이야말로 나와 세계가 진짜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순간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 연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결함이라고 간주되는 구조였다. 나는 변호사가 나를 위해 쓴 문장을 듣고 있었지만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전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굳이 수정할 생각은 없었다. 그들의 문장을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느끼는 공기의 두께와 증발의 속도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자꾸 나에 대해 이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도 슬퍼하지 않았고 사랑도 몰랐으며 친구의 악행을 말리지도 않았고 결국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데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질문이라기보다 선언이었다. 나는 그 선언을 부정하거나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건 기우처럼 이미 결정된 대기 상태 같았다. 재판장은 점점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어갔고 나는 그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역할의 형태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다만 그 역할은 내가 고른 것이 아니었다. 연극이 먼저 있었고 나는 그 위에 포개졌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